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중에 3,400선이 분교된 코스피가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장중 3%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달 중순 이후 이루어진 상승세를 하루 만에 모두 반납하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증시의 흐름과 이번 하락의 요인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에는 100포인트까지도 떨어졌죠. 네, 코스피는 현재 어제보다 2.3%가량 떨어진 3,390선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3,471.11로 장을 마감한 코스피는 오전 11시경 3,400선을 내줬고 조금 전인 오후 1시 30분경 3,360선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은 5,700억 원, 기관은 5,500억 원 규모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는데요. 배경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관세 불확실성이 거론됩니다. 간밤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를 거론하며 선불이라고 한 발언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코스닥도 1.8% 떨어져 830선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영역들은 어디입니까? 네, 시총 상위주가 대체로 떨어지고 있지만 특히 조선업종이 급락 중입니다. HJ중공업과 동일스틸럭스가 나란히 7%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2%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 영향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조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는 각각 3%대, 5%대 떨어지고 있고 MLCC 관련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등이 각각 4%대, 5%대 하락 중입니다. 최근 최고가 랠리를 이어오던 반도체주가 차익 실현 매물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물가와 가계 주머니 사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전기 요금을 둘러싸고 최근에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돈을 많이 버니까 더 내라는 단순한 차원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형태의 주장인데 찬반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양측의 논리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우선 이런 논의를 국회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던데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석탄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된 전국 7개 시도와 해당 지역구 의원 등이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규모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력 소모량이 많은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 자립률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 사회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요금은 수도권과 같다며 차등요금제 도입은 에너지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전력 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송전선을 건설을 하면은 사실 그 송전선의 수혜자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되는 송전 비용은 다 수도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건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란 산업계 목소리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이 주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차등요금제가 도입이 된다면 수도권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전력 자립률이 약 10.4%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연간 가구당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 확대하면 5조 5천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납부한 국세가 115조 원으로 전체의 35%를 부담했다며 이 세금으로 발전소와 전력망을 짓는데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2009년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하셨던 분들 계좌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 좋은 혜택으로 출시된 청약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문이 최근에 한시적으로 열렸는데 그럼에도 이용률이 낮아서 정부가 환승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까?
내년 9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도입할 당시엔 은행 유동성 악화와 혼란을 막고자 기존 청약 가입자들의 전환을 막았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1년간 전환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직도 청약 예부금과 청약 저축 가입자가 129만 명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 전환된 계좌는 약 5만 8천 자로 전환율이 4.6%에 불과합니다. 현재 청약 예부금과 청약 저축 잔액은 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가입한 후 묵혀둔 통장을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도 많다며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 설명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가만히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환하는 게 손해보는 것 없이 더 좋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더 확대됩니다. 민영이나 공공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는 옛날 청약과 달리 종합저축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 예적금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데 종합저축은 3% 안팎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그간 납입한 실적도 인정되는데요. 다만 민간만 가능했던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갈아탄 후 공공주택에 청약하거나 반대로 공공만 가능했던 통장에서 갈아탄 후 민간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납입 실적이 인정됩니다. 종합저축은 연 최대 300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업 이후에 받는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 불리는 이 돈이 달달한 시럽 같다는 별명까지 붙었죠.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면서 액수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 심지어 이 액수가 최저임금보다도 많아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경제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한나 기자, 정확한 액수의 차이와 또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을 먼저 전해주시죠. 네, 구직급여는 193만 원, 최저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187만 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적용하는데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크게 늘어난 겁니다. 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99.7%, 즉 대부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5년 동안 3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그리고 수급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근무 기간이 짧은 점도 문제로 꼽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총은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에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전 세계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에 그 대항마인 마운자로까지 등장하면서 비만약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몰리는 곳에는 음지도 커질 수밖에 없죠.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주로 소셜미디어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을 적발하면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합니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426건으로 1년 사이 43.4% 늘었습니다. 올해는 증가세가 더 가파른데요. 8월까지만 지난해 연간 수치를 뛰엄는 452건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유통의 경로로는 인스타그램이 39%를 차지했고 X가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SNS뿐 아니라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유통도 포착되면서 쿠팡의 경우 지난해만 823건으로 1년 사이 31% 증가했습니다.
네, 전체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이렇게 갑자기 늘었다면 정황상 비만약의 영향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비만약 시장의 강자인 위고비의 대항마로 지난달 출시된 마운자로가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격도 떨어지긴 했지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사려면 수십만 원이 드는 만큼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도 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사이트 차단 조치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기업들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년 전에 금융당국이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KB증권과 우리은행 사이 200억 원대 소송전이 터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의 배경과 전망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언제 소송이 시작됐습니까? 네, 올해 6월 20일 우리은행이 KB증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리은행은 KB증권을 상대로 217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11월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전액 반환 권고에 따라 펀드 판매액 223억 원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줬는데요.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이 헬티지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BLS를 발행한 KB증권에 제기를 한 겁니다. 이 펀드는 투자자 자금이 증권사 DLS에 투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독일 시행사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가 되는 구조인데요. 시행사 부실로 2019년 6월에 4,700억 원 규모의 투자금 전액이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과정에서 DLS 발행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한 쪽이 일단 고객들에게 물어주고 상품을 만든 쪽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KB증권도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KB증권은 애초 우리은행의 내부 상품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KB증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전문 투자자로서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투자했지만 동일 유형 상품이라는 이유로 상품선정위원회와 리스크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사가 계약 체결할 때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매자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헤리티지 펀드 DLS 발행사이면서 동시에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2심 재판에서 투자사인 유화증권에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3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신세계 정용진, 정유경 두 회장이 분리 경영에 나선 이후 첫 임원 인사에 나섰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인사인데요. 이커머스와 패션, 면세 등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8명의 수장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대표들 중에 상당수가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부문들의 대표 교체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세우는 지마켓 대표가 알리바바 출신 제임스 장으로 바뀝니다. 장신 대표는 알리바바에서 동남아 플랫폼 운영을 총괄한 경력을 바탕으로 신세계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 이커머스 사업에 총대를 매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세계의 또 다른 이커머스 SSG닷컴과 신세계푸드,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세계건설 대표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뷰티 패션 사업의 수장들도 대거 바뀌는데요. 신세계인터내셔널은 김덕주 대표를 내정함과 동시에 화장품 사업 부문에 젊은 대표 2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1985년생 이승민 대표는 정유경 회장을 제외한 그룹의 첫 여성 CEO로 발탁됐습니다. 면세사업 부문인 신세계 DF는 조선호텔과 스타벅스 대표 등을 지낸 이석구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 승진자도 2명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주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와 함께 정유경 회장의 남편인 문성욱 시그나이트 대표가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시그나이트는 그룹의 벤처캐피탈 부문인데요. 문 사장은 홈쇼핑 부문인 신세계 라이브 쇼핑 대표도 겸직하며 홈쇼핑의 온라인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게 될 전망입니다. 정용진, 정유경 두 회장의 계열 분리 선언 이후 첫 정기 인사는 그룹의 큰 두 축인 이마트 한채양 대표와 신세계백화점 박주영 대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적 반등이 필요한 부문들의 쇄신을 꾀한 인사로 평가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어서 경고등이 켜진 우리 경기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자료에는 건설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영향에 지난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투자를 합산한 결과가 코로나 시절보다도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지난해 투자가 얼마나 나빴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고정 자본 형성 금액은 658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총 고정 자본 형성이란 쉽게 말하면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와 민간의 모든 투자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수치는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위축됐었던 2021년, 2022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건설 투자액이 1년 새 3.3% 줄어든 290조 2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건설 투자는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 274조 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운송장비, 기계 등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216조 5천억 원, 연구개발 등 지식생산, 생산물 투자는 1.2% 늘어난 153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올해도 건설 투자 상황은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가 지연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건설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건설업은 고용 유발 인원이 제조업보다 1.7배가 높을 정도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산업이라며 건설 투자 회복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컨드홈 세대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연내 공공 SOC에 26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지방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투자 확대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투자 위축은 경기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43개월째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며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최근 전망 수치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전망치가 96.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로 보면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은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뜻합니다. 벌써 43개월 연속으로 이 기준선을 밑돌고 있는 건데 2022년 4월부터 43개월 연속 역대 최장 부진 기록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3개월 연속으로 동반 부진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주요 수출업종 중심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후방산업인 석유화학, 철강업종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품과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와 고용, 재고 같은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부문별로 보면 투자와 고용, 자금 사정, 채산성, 수출, 내수, 재고 등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이었는데요. 특히 투자 부문의 전망치가 89.7로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80대로 하락했습니다.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기업 규제 강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대형 은행원들이 속한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시급성 측면에서 명분이 약해 파업 참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각 은행에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각 약 50명에서 100명가량에 그쳤습니다. 다만 금융노조 위원장이 속한 기업은행은 노조원의 15%가량인 1,477명이 참여했는데 기업은행 역시 점포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을 띄우려는 의심 행위를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가 계약을 허위 신고한 뒤 비슷한 가격의 실제 거래가 나타나면 허위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의 시세 조종 의심 사례 425건을 선정하고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